영화를 보면 그 육군본부를 끝까지 지킨 군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김준엽이라고 나오는데 김성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헌병감 예, 육군 헌병감, 예, 김진기 실제 인물은 김진기 육군 헌병감이죠. 예. 그러니까 헌병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경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 우리는 CIA처럼 이런 보안사는 정보와 수사를 겸하게 돼 있고 예. 헌병감은 경찰이야.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군 내 비위 사건은 헌병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기 체포할 때도 헌병감 김진기에게 시키냐 보안사는 건 시키냐고 고민을 하다가 사령관이 전두환이 보고 체포하라고 하죠. 원래 그거는 김진기가 잡았어야 돼요. 아, 김재규를. 예, 그랬으면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었어요. 참. 근데 정병주가 전두환 일택해서 합수수색 본부장을 시킨 것이 자기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짚어볼 되는 텐데. 거지. 딴 건 김진기 헌병감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나하고 같이 근무는 안 했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누구라는 것도 알고 서로 이렇게 아는 장교 정도지 같이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노재용 국방장관 그다음에 윤석민 육군 참모차장 등은 다 육본을 버리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수경사로 가지. 네, 수용사로 가죠. 근데 이제 끝까지 김진기는 육본을 지키다가 이제 근데 그 보니까 김진기 헌병감이 정승화 강제 연행 이후에 전두환을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것도 있고 예. 또 작전참모장 부장의 하소곤이도 그것도 명준장 출신인데 네. 그 몇 사람들이 하나회를 대결하고 평소에 군에 있으면서 하나회에다 저런 조직이 있어서 안 된다고 울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언행을 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기도 12.12 이후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80년도에 강제 전형을 당합니다. 똑같이 장태환이랑 똑같죠. 예. 이후 이제 반란군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낙향을 하고 그랬을 국민정부가 이제 들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토지공사 이사장을 지냈다고 좀 예우를 해줬구나. 예우를 좀 했죠. 2006년도 12월달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군이나 장교만 보통 기억을 하는데 국방부 헌병대 소속이었던 정선엽 병장, 그다음에 박윤관 일병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정승화 강제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전 속에서 사실은 이제 희생이 됐죠. 그죠? 그게 아니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이제 그때는 옛날에 국방부 빌딩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육군 본부 빌딩이 있었는데 국방부 빌딩 옥상에 있는 포병 부대 근무하는 병사인데 그 저 앞에 위에서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공수 여단이 막 총을 쏘고 쳐 들어오니까 거기 이제 헌병들이 그 이제 교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옥상에 있다가 총을 맞아 희생된 분이지. 그 사람은 헌병도 아니고. 헌병대 소속이 아니군요. 아니고 그냥 일반. 근데 거기 정선엽 병장은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김호랑 소령 죽는 거 보고 어디 누가 죽었나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 그때는 병원에 있었지만 이재천이도 죽은 걸로 나오고 김인선 대위도 나는 사살된 걸로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정 장군한테 정 장군이 정호영 장군이 이제 사령관이 왔는데 이거 어젯밤에 여러 사람 희생이 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정 장군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군이 적군을 쏘라고 그랬지. 아군 간에 총 쏘면 되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그 김우랑 소령을 원래 사령부의 허삼수가 나한테 직접 지시한 것은 김우랑 소령 시체를 새벽 5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5시에 내가 전화를 했구나. KBS 방송에서 김우랑이가 방귀를 들어서 이제 정당방위 차원에서 사살했다. 이런 방송이 나길래 내가 허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 방송에서 그렇게 바꿔서 말했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사살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이 한 거 아니다. 이랬더니 허삼수가 너 인마 반역자구만.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 장군 오면 딱 몇 가지 지시를 해. 하나, 김오랑 소령은 가족에게 정 장군 오기 전에 네가 가족에게 그 아파트가 그 옆에 있었으니까 아파트 가족에다 시체를 갖다 줘.
네, 아무튼 김호랑 소령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따로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노태견으로 나오죠. 그 노태우가 구사단 사단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 원래 구사단은 원래 전방 부대죠. 그렇죠. 전방 표책선 부대야. 예, 철책선 부대죠. 야, 그거 이게 연대를 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구사단이 전방에서 그 지켜야 되는 철책선을 지켜야 되는 사단을 사단에는 도대 3개 연대가 있는데 예. 한 여대는 철책선을 이렇게 지키고. 막아요. 예. 그 두 개는 예비대야. 예. 그래서 이걸 6개월마다 빙빙 돌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사단의 철책선 북한하고 경계선 부대지만은 예비 연대가 있어. 근데 그 예비 연대를 뽑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사실 그렇게 전방 사단의 병력을 그렇게 후방으로 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라 위태로운 거 필요 없다니까 정권 잡는 게 필요하니까 특히 노태우는 나중에 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노태우는요 73년도 사건에 예. 63년도. 그때는 73년도 윤필령 손영길 윤필령. 사건 수사할 예. 때 윤필령 장군이 노태우 보고 야 너희들 근무 잘해야 되겠어. 대통령이 손영길을 참모총장 시키라고 그래. 너희들은 말 전두환이하고 너 말 잘해. 이 농담삼아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전두환이한테 하고 전두환이가 박정기하고 얘기해가지고 화로 뿌려다가 휘발유 같이 부은 것처럼 사건이 확 때려버려. 그러니까 다 재피 들어가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윤필령 씨가 잘못했어. 난 옛날 그 끝나고 나서도 윤 장군 만나서 그때 노태우한테 그 말씀한 게 결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노태우라는 사람이 전두환이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파워맨이야. 무기도 가지고 있고, 병력도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신복이고. 그건 맞아. 영화에 보면 이제 장태환이 그 행주대교로 이제 서울 진입하려고 하는 병력을 막아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경복궁 앞에서 이제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결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뭐 바리케이트 쳐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사실하고는 뭔 그냥 픽션이에요. 뭔 얘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극화를 시키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영화가 재미진지하지 예, 뭐 그렇죠. 반란군이 이쪽은 병력 동원도 안 하고 그냥 흩어져 무너졌다 그러면 게임이 안 돼, 영화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12.12 전에 중요한 사건이 12.6인 거잖아요. 예. 사실 12.6이 없었으면 12.12도 혹시 없었을 수도 그렇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끌었지.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사실은 이제 바로 12.6 사태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12.12로 이제 넘어가는 스토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이제 시해되는 게 12.6 사태입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아마 이제 그때 보안사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12.6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거를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쟁점인 게 이게 김재규의 계획적 살해인 건지 아니면 우발적 살해인 건지 이게 이제 아직도 쟁점이고 그때도 쟁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잘 알죠. 왜냐하면 김재규가 내가 보안사에 갔을 때 우리 사령관했어요. 김재규가 우리 보안사령관. 그 다음에 나는 수경사 윤필령 장군 부대에 있는 보안반. 그러니까 김재규 부하가 윤필령 부대의 보안을 받으니까 윤필령이가 구테타를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재규도 잘 알고 윤필령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고 그때 감청에 김재규가 윤필령이를 감청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원래 이제 보안사에서 할 때는 조사를 하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동향보고를 하는데 시간별 동향보고를 올려요. 그러면 잡아 넣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무선 감청해 그러면 1주 2주 내에 잡아 넣는다 이 말이거든. 우리 보안부대원 말단에 있는 사람 얘기는. 근데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윤필용이를 시간별로 하다가 나중에는 감청 이 녹음기가 떠놓고 통신보안부대는 세 사람을 반에 버치시게 가지고 이 아들은 숨어서 그 녹음하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걸 시키다가 윤필용 장군이 딱 잡아 넣어버렸더니 지성한 시킨 대로 보안대원을. 그래 이제 들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박 대통령이
윤필룡이를 택하고 김재규를 날려버려. 그러니까 김재규는 보안사령관을 떠나면서 박 대통령이고 내가 당신하고 동기고 내가 가장 정든 친구인데 원한을 가졌겠지. 네가 나를 버려? 내가 언젠가 너 복수해. 그냥 나 안 참아. 전두환에 대한 그거를 이게 뭐 유정의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게 저 비료공사 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두환의 대우를 받지만은 마음속에는 네가 나를 이런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 가지고 있는데 76년도에 보안사령 중앙정보부장을 왔는데 74년도에 6.24 죽고 온 차지철이가 2년 후에쯤 됐더니 부통령 행사를 하는 거야. 전두환 그러니까 박정희 있고 밑에가 차지철이가 부통령이야. 그러면 김재규는 아씨 옛날에도 김필룡이한테 쫓겨가지고 상군단으로 쫓겨갔는데 지금 중정부장 와서 보니까 내가 2인자여야 하는데 차지철이가 부통령 2인자하고 나는 차지철이 부하가 되라고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요. 일이 안 돼. 거기다가 차지철이는 또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김재규보다 한 7, 8년 아래인데 여보 뭐 이렇게 반말해 가면서 지휘하고 각하한테 갈 때 나한테 보고하고 가. 혼자 독대하는 거 못해 앞으로. 모든 보고서 나한테 올리고 내가 각하한테 가도록 해야 돼. 뭐 페이퍼에 동무도 쓰면 어떻게 전부 내 지시 봐도 이렇게 부통령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원한 개인적인 원한 그다음에 차지철이가 부통령 하면서 자기에 대한 압박 넣은 걸 보니까 전두환 박정희 형편없네.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나를 부하로 부리는도록 내버려둬. 그러니까 그게 너까지 놈 정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김재규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 그 11.6 나기 이전에 박정희에 대한 원한, 차지철에 대한 원한. 그러니까 차지철 쏘고 당신도 죽어. 똘한 놈 데리고 일하시오. 그 말이 그 말 중에 그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고 저는 육군 중위 때 김재규가 보안사를 떠나서 상군장으로 갈 때에 사령부에서 그 얼굴을 봤어요. 험악하고 당장이라도 칼부림을 낼. 그 왜 영화 한국 영화 보면 칼 들고 모가지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영화 보면 그런 형상이고 그런 분노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언젠가 복수를 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터져버려서 지금은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말 못하지. 나는 그 당시에 뭘 했냐 하면 김재규가 윤필룡이가 보안대원을 잡아 넣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부 사령부대 가서 징계를 받고 이러는데 김흥로 소령은 우리 반장은 김흥로 소령이 있는데 이제 전역을 당하고 저는 불문해가지고 오다가 뭐라고 떨어지냐면 육군 본부에 가서 육군 중위가 윤필룡 소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하라 그래. 그래 내가 고소장 가서 검찰부에 가서 고소를 쓰고 있는데 검찰을 그만한다 그래. 그랬더니 사람 어떻게 하래. 그래서 사령부 가니까 이침씩 끝나고 나가는 사령관을 내가 보게 됐다고. 근데 그 얼굴이 그건 완전히 살인마야. 그런 걸 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큰일 났다 나라가. 김재규 죽이려는 것도 나쁜 짓 했는데 그게다 들통나가지고 쫓겨가는데 그 원한을 안고 갔더라. 그런데 차지철이가 또 이놈 저놈 시키니까 이거 성질 날 거 아니요. 그 쏠 수밖에 없지. 그거는 단독 성질 나가지고 단독 범이지 미리 예비 감정은 있었지만 총 쏠 준비는 안 해가지고 있은 거야. 그걸 했다면 박흥주 대령한테 얘기를 해야 돼. 박흥주 대령은 육군 소령 때 나하고 같이 보안부대에서 506 보안부대 같이 근무했어요. 나는 마포팀장, 자기는 영등포 팀장. 그러니까 집사 타고 와서 우리 마포팀에다 차놓고 우리 본부에 회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 박흥주가 굉장히 사람이 인자하고 밑에 사람 잘 다루고 정말 능력 있는 인물이요. 김재규 부관하다가 506에 와서 같이 근무했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김재규가 저런 뜻이 있다는 걸 미리 두세 시간 전에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은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현장에서 30분 만에 나 쏜다 이러니까 또 박흥주는 청장이 와 있으니까 다 모이다 내가 합의됐구나. 그러니까 박흥주는 이제는 결판 난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고였지. 그래서 김학중 소령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 근데 아무튼 김재규하고 차지철이 부마 사태 처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그 갈등을 이전부터 있었던 거는 꽤 알려진 사실인데. 아니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보안사령관이 진종채예요. 네. 나는 진종채 장군하고 수경사의 73년 윤 장군 사건 때 내가 진종채 장군하고 만나가지고 진종채 장군이 각하에 보고해서 윤필령 사건도 끝내고 막 이래서 가깝잖아요. 진종채 장군은 차지철보다 8년 위야. 근데 차지철을 보고 차지철이 저 진종채 장군, 진 장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진 장군이 갔다 오면 아니 내보다 근 10년 아랫 놈이 반말하고 김재규도 진 장군보다 한 살이 2살 많았을 거야. 근데 저러니 이거 나라 되겠냐 하고 이 양반이 차지철 때문에 군대생활을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차지철이 진종씨를 잡아 열라 그러니까 얼른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 얼른 사령관한테 사표 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각하가 나와가지고 차지철이가 보고하기 전에 차지철이 뭘 보고하려면 각하한테 진종 장관은 구속시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보고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문 앞에 기다렸다가 박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허위 보고한 거 잘못됐고 이제 보안사령관 사직을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아니야 너 2군에 별 4개 달고 2군 사령관으로 가. 그러면서 진종 장군을 보내요. 그런 역사를 나는 그 현장에서 다 본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김재규 마음도 알고 윤필용 마음도 알고 진종재 마음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글을 근데 쓰는 만약에 거지. 이제 차지철과의 그렇게 갈등 대립이 그 11.6 사태의 원인이었다면 네. 근데 차지철만 제거하면 되는데 왜 박정희까지 시해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원하는 차지철이 나한테도 나쁜 데 한다는 원한을 가지고 있고 차지철이를 더 가까이 하고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그 쏠 때 똑똑한 놈 데리고 하시오고 쏘잖아. 그 말 속에 다 그런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김재규에 대한 예를 들어 차지철이만 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김재규 쏴버리지 또. 그러니까 지금 그거 다 아는 거야. 통속을 대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둘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결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김재규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 박정희를 살해한 민주화 투사 그런 시각들인데 그런 시각을 어떻게? 그거는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 말을 시킨 강신욱 변호사만 자 얘기를 다시 할게요. 네. 김재규가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육군 교도소 그러니까 저희는 특전사 바로 앞에 육군 교도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김재규가 오니까 우리 109 보안부대에서 밤에 24시간 감시를 붙여. 이유는 김재규가 자살할까 봐서. 그래 이제 김재규를 한 일주 정도 감시를 하고 자살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막 항상 너 이거 뭐 저거 자살한다 이래 보고 있는 거야. 생활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재규가 밤에 보안부대 보고 너희 놈들 내가 영웅이야. 이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고 너희들 나한테 전부 그 잘해야 돼 하고 막 분실하고 화다짝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내가 그 특전사의 본부 사령을 하는 날이야. 이제 우리 장교들이 이제 야간에 본부 사령이라고 하나씩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병사들이 김재규가 지금 약간 돌은 것 같아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갔어. 이거 보고 가보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병사들 얘기가 근데 그때 진술한 게 사령부 다 이 시간별 보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는 건 알았어. 그런 내용을 딱 알아보니까 변호사인 강신욱 변호사가 김재규 보고 그날 당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박정희를 내가 제거했다고 말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지는 않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보안부대는 병사들 앉혀놓고 막 분실하고 내가 박정희를 이렇게 죽였다고 떠드는 거야. 그 다음날 내가 바로 강신욱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교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내가 사우나 하면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만나서 강신욱이한테
당신이 변호사로서 김재규를 살리려는 건 좋지만 김재규 하는 말이 워낙 동떨어진 얘기고 허망한 얘기를 해서 이건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아무리 김재규를 살려고 하는 변호사라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대의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조언을 했어. 그래서 경신욱 변호사가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건 위에서 시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그 특전사 반장이 강신욱 변호사 보고 당신이 이러면 안 돼요. 충분히 조언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강신욱 변호사가 내 얘기를 듣고 글쎄 뭐 당신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나는 변호사로서 역할을 잘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오. 그래서 내가 사령부에 보고를 했어. 강신욱이는 몰승을 살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김재규가 그런 말을 바꾸는 거는 강신욱 변호사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태도를 바꾼 것이지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박정희를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18년 지가 이제 그 말 해놔놓고 법정 가가지고 그러고 끝내 그 길로 그런 방향으로 진술하고 뭐 발표도 하고 위원도 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박정희 18년의 독재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민주주의에 공헌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겠지.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변호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솔직한 얘기가 김재규를 그러니 강신욱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야나 이런 사람들 분위기가 그러면 뭐 김재규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외부적으로 돌았고 재판정에서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특전사에 있는 그 법무참모가 재판정에 갔다 오더니 김재규가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이거 살아나겠어요? 이런 언론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변호사 지금도 나하고 같이 만나. 근데 그 변호사는 정병주한테 잘해. 그 정병주가 야 너 법정 가가지고 재판한 거 다 보고 와 이래가지고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군 중에 정병주, 장태환, 그다음에 정수가, 이건영 이 사람들이 김재규하고 가까워. 뭐 용돈도 좀 주고 받고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혼자 속으로 김재규를 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고 보고서를 내. 거기에 장태환, 정병주, 정승화, 이건영 어쩌면 강신욱 변호사가 교육에 따라서 저놈이 계속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군사재판이니까 군인 장성들이 재판하니까 김재규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하고 보고서를 낸 기억이 나. 그래요. 예, 그게 진실이야. 살 그대로. 그래서 나는 기억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뭐 사실은 12.11을 가져온 역사적인 그럼요. 한계가 분명히 사실 있긴 합니다. 12.16이 딱 제거나니까 그 전날 10월 18일 날 일주 전에 부마 사태가 나니까 전두환 사령관이 박중광 변호사를 데리고 법무참모를 데리고 부산을 가요. 가가지고 딱 건정자리 그 부대장인데 지시하기를 여기다가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라. 이러고 박중광 저러고 3일간 여기 만들어 놓고 올라와. 그리고 전 대통령 서울에 와서 허화평이 보고 야 내가 대통령을 독대해야 되겠는데 차지치를 몰래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다음번 방송 하여튼 때 그래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10월 18일 날 전 대통령은 부산에다가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또 이제 26일 날 터지니까 합동수사본부에다가 차리고 거기에 딱 앉아버려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방송은 되게 사실 긴데 오늘은 벌써 이제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 바로 12.6 전에 전두환이 어떤 행적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전두환이 보안사령관과 합수부장을 겸임하면서 어떻게 이 권력을 그 장악해 들어가는지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12.12 신군부 쿠데타를 어떻게 했는지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정병주 사령관과 그다음에 김호랑 소령이 죽는 장면들
직접 목격하셨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다음번 이제 그 방송 때 저희가 이제 그 더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제 좀 길어서 제가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방송을 해서 이 영화가 난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들떠 있고 흥분돼 있을 때 이걸 잘 순화를 시켜야 전두환이를 미화시키는 한 30%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도 뭐 북괴군이 왔다 그러고 딴소리하는 그룹이 좀 순화될 것 같으니까 방송을 좀 잘 해주세요. 근데 네, 우리 그래요. 기자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영화 서울의 봄 이런 현대사를 다룬 영화가 인기를 얻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더 몇 차례 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2.12 구테타와 그다음에 신군부 그다음에 이제 50의 출발 이런 것까지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타임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책하고 그렇죠. 타임이 딱 맞아 네.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복사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 목사님께서 쓰고 제목을 있는 제 책 제목을 정해서 했는데 한국 정치사 50년과 군부. 예. 이 제목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줄여서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사와 한국 정치사 50년과 군부. 제가 지금 얘기가 61년도부터 50년대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까지 다음 방송에서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유, 눈물까지 보이시고. 근데 나 김호랑 이제 나중에 이렇게. 김호랑 소령 얘기할 때는 이제 더 눈물을 많이 흘리시겠네요. 그렇죠. 그건 예,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튼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럼 김호랑 소령 할 때 내가 그 비석 잡고 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아무튼 총 쏘는 위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쐈다는 걸 내가 가지고 올게. 예. 보여드릴게.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예, 정말요. 다음 방송에 우리 또 구 뵙도록 기자님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20년 이상 된 게 아닌데 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